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라 OT 진행할 예정이고 쓰기는 첫 주에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오늘이랑 내일 쓰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부터 쓰기 시작을 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학원을 제가 윌비스로 옮긴 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기초 GS 플러스 개강을 했는데 아무튼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선택해 주신 만큼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OT 필요성 말씀드리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5달 가량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하실 텐데 동차 시험이 시간이 생각보다 촉박해요. 그리고 동차가 있고 처음 시험 보면 동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험 보면은 기득이죠. 그 다음에 3시, NC 이렇게 쭉쭉쭉 있어요.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는 이제 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나머지 차씨들도 같이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득이라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보다 통상 1년 공부를 더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적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동차 합격률은 이제 통상 200명 중에 10% 정도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뭐 열심히 해야 된다. OT. 시간 효율 면에서 많은 방법들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동차 합격 스토리, 자신의 미래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3월엔 진짜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주말에는 GS 쓰러 나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4월에는 이제 조금 알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조금 알겠으면 이제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제 5, 6월에 죽을 것 같다. 이제 모를 때는 괜찮아요. 이제 알고 나서 뭘 해야 되는지 아는데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7월에는 미친 듯이 회독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시험 보면은 어떻게 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득 때는 자기가 어떻게 시험을 본지 좀 느낌이 와요. 잘 봤다, 못 봤다 이런 느낌이 오는데 동차 때는 허겁지겁 이제 쓰기 바빠가지고 이제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결과 발표되면은 합격이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정말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오늘 배부 자료는 총 7개인데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출력 시간이 살짝 늦어가지고 아마 다음 쉬는 시간 때까지는 나눠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에 이제 추가 자료들이 있어요. 뭐 탄창, 뭐 중요 쟁점별 기본 목차, 동차용 오리엔테이션 자료 뭐 이런 거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PDF 파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여기 있는 파일들 뭐 그 문서들도 집에 가다가 뭐 잃어버렸다 하시면은 카톡방에 요청하시면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깃불 검색하신 다음에 윌비스 깃불방에 입장하시면 되겠고 비번은 6161입니다. 6161은 여러분들이 이제 붙을 회입니다. 그리고 암기 스터디 구하기 이런 거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톡방에서 이제 뭐 총알암기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거 이따가 자료 보이면은 또 한번 설명드리겠고 그냥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강의 계획서가 있어요. 나눠드린 자료 중에 넘기면은 이제 59기 허다영 변리사님이 뭐 응원의 말을 하나 남겨줬어요. 그래서 허다영 변리사님은 이제 작년에 기초 GS에서 기초 GS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가 바뀐 거냐면 한 달짜리가 2달짜리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허다영 변리사님이 많은 이제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자료 같은 거 제작이나 검토 같은 거 많이 해주셨고 그때 이제 허다영 변리사님이 여기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이게 괜찮게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다. 깃불 뭐 여러분들은 어차피 해당 사항 없어요. 그냥 얼마나 이제 좋아졌는지 수업이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만 늘어난 게 아니라 그 구성면에서도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서 뭐 읽어보시면은
이제 뭐 앞으로 이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어요. 그거 한 장 넘어가면은 이제 60기 이재승 변리사님이 작년 생동차 합격자 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3, 4, 5, 6월 달 이제 GS면 이제 혼자 공부도 많이 하실 텐데 그 과정에서 이 기초 GS 플러스 수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뭐 월별로 그다음에 수업 자료별로 어떻게 이제 팁 같은 것들 좀 남겨놨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작년 생동차 실제 합격하신 분이 써놓은 거니까 가장 따끈따끈한 자료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거에서 한 장 또 넘어가면은 이제 뭐 표 같은 게 이제 뭐 큰 거 있어요. 그래서 회차별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해서 뭐 1회차, 2회차 때는 쓰기가 없다. 나머지는 이제 쓰기가 있다. 뭐 진도 뭐 쓰여져 있고 이거는 시간에 따라 이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장 더 넘어가게 되면은 논점표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지 마세요. 안에 내용을. 그래서 선택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이제 예습을 해 오시겠다 하시면은 여기 논점표를 보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제 쓰기를 진행하는데 뭐 금요일 밤에 예습을 해 오시든 토요일 밤에 집에 들어가셔서 예습을 해 오시든 그래서 쓸 때 해당 파트의 내용을 미리 암기해 오실 분들은 암기해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 설명드렸고 60회 기출문제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실제 그냥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 1, 2, 3, 4로 구성이 되어 있고 1, 2, 3, 4 각각 30점, 20점, 30점, 20점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문제별로 설문이 막 쪼개져 있어요. 뭐 2점, 뭐 4점, 뭐 이런 식으로 5점 뭐 이렇게 쭉쭉쭉 찢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시험 문제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작년 시험지니까 여러분들이 뭐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해설도 여기 3번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60회 기출문제 답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16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책이 시험장에서 2권을 쓸 수도 있어요. 1권을 쓸 수도 있고 한 권에 16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권을 받고 만약에 자기가 좀 필속이 빠르거나 암기가 잘 돼 있어서 2장 정도 더 쓴다면 총 18페이지 정도 답안을 작성을 하시는 거거든요. 동차 때는 18페이지 정도 답안을 작성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공부를 잘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6페이지 이 공책 한 권만 채워도 붙을 수는 있어요. 근데 잘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양만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질이에요. 그래서 쓸데없는 내용을 아무리 많이 써도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 답안을 보면은 이제 구성이 있어요. 약간 이 공책에 제가 지금 뭐라 막 써놨는데 이제 문제 다 풀어놓은 거예요. 문제 1, 설문 1 하면서 다 풀어놓은 건데 목차도 있고 안에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답안을 구성할 때는 나도 이거를 이제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 뭐 문제 적고 설문 적고 목차 이렇게 적으면서 안에 내용을 채워 나가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점, 20점, 30점, 20점 이렇게 각각 5페이지, 3페이지, 5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적으면은 1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통상 이렇게 적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5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4페이지 적으면 18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칼같이 이제 분량을 딱 지킬 필요는 없는데 적당히 이제 자기가 이 정도 채우면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기초 GS에서는 100점짜리 문제 풀지 않고 50점짜리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8페이지만 채우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 달까지 16페이지 답안 작성을 목표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6월 달에 16페이지 답안을 작성한다 하면은 시험장에서 2페이지 정도 더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초인적인 힘이 살짝 더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3월 달에 여러분들이 답안을 8페이지 쓸 수 있냐 하면은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암기를 미리 잘 해오시는 분들은 8페이지를 쓰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 3페이지 쓰시는 분들도 있고
좀 빠르면 5페이지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생동차 타입이 있거든요. 합격할 때 유형이 있어요. 실력이 요렇게 오르는 사람이 있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오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장에서만 잘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성장이 디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기형 공부 타입이 있고, 이해형 공부 타입이 있는데, 암기형 공부 타입은 초반부터 점수가 팍 잘 나옵니다. 근데 이해형 공부 타입은 이제 초반에는 이해를 해서 암기의 저항감을 줄였다 막판에 스파트 하면서 암기를 팍 올립니다. 그러면 5, 6월 달부터 점수가 수직 상승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해서 자기는 여기다 이렇게 막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단 암기는 빠르게 할 수 있으면 빠르게 하는 게 좋아요. 네, 하다 보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혹시라도 내가 좀 느리더라도 아직 기회는 있다. 우리 이제 시험에서 기회는 아무튼 그 마지막 7월 달만 잘 보내시면 된다. 이렇게 그러면 기회가 찾아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생겼는지, 답안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요거 이제 기출문제랑 해설 답안 보신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는 이제 답안 작성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처음 작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하면 된다 이런 거 알려드릴 텐데, 일단 눈으로 한번 보셨다 생각하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짜는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 기출문제 자료만 이렇게 딱 시험지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연습지 초안지라고 해서 2장을 나눠줘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쓰여져 있는 A4 같은 이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목차를 짜서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 들어가기 전에 대략적인 목차를 짜놓고 이렇게 답안 작성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시험장에서 나눠주면 이제 GS 수업에서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학원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래 없었던 건데 요청을 일단 드려놨고, 만약에 학원이 이걸 이행하지 않는다 하면은 제가 한 번 더 촉구를 하겠고, 그렇다면은 이제 자기 공책이나 답안지 앞에 연습장 뜯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노란색 공책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노란색 공책 앞에 보면 연습장이라고 있습니다. 네, 연습지. 네, 이거 뜯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노란색 사실 앞면이랑 뒷면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부정행위 관련해서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네, 그런 거 있으니까 좀 읽어보시면 돼요. 당연한 말들 위주로 쓰여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참조하시면 되겠고, 기초GS 수업에서는 뭘 하나요? 보면은 답안 작성법 학습,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연습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연습까지 할 거예요. 실제 답안 작성하시면 되겠고, 그럼 답안 작성 연습은 문제풀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문제풀이는 곧 2차에서는 답안 작성입니다. 그다음에 연습을 하면은 이제 강사가 해설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답안은 이제 만약에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은 채점자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채점을 해서 뭐 코멘트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나눠 드릴 거예요. 네, 나눠 드릴 건데, 그게 아마 홈페이지에 이제 뭐 게재가 되는 형태로 해서 나눠 드릴 예정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하면은 제가 또 해설을 해드립니다. 해설해서 뭐 이거는 이렇게 써야 된다. 뭐 포인트는 이거다. 그다음에 이거 쓸 때 주의해야 된다. 이런 거 알려드립니다. 그다음에 기초GS에서 하는 아무튼 핵심적인 건 이 2가지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론학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다지기, 1차 복습, 2차 시험용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특허 상표 같은 경우에는 1차에서도 과목이 겹치기 때문에 1차에서 배웠던 내용을 복습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거기에 이제 2차 시험용이라고 하나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붙는데, 여러분들이 1차 때 하신 거는 이제 결론 위주로 해서 OX 판별, 조문이 판례가 그대로 나오면 O, 조금 변경되면 X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는데, 2차에서는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답안에 넣는지 라든지, 또는 해당 내용들을 이제 놓은 거와 함께 작성을 하거든요. 1차 때는 결론 위주로 암기를 하면 되는데, 2차 때는 놓은 것들까지 함께 적어야 돼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이런 목차를 통해서 이제 뭐 논의, 대립이 있는 것들이면은 답안지에 그거를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거는 2차 시험용으로서 1차 때는 뭐 안 배우시거나 가볍게 배웠던 거를 2차에서는 좀 이론적으로 좀 더 학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첫날이니까 이것저것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과목별로 차이점 한 번만 더 언지를 해드리면은 민특상이라고 하죠. 네, 선택도 있는데 일단 3법에서 선택은 제외가 되니까 민특상, 민소, 특허, 상표, 네, 총점으로서, 네, 평균으로서 2차 합불이 결정이 되죠. 근데 이것들이 과목별로 차이점이 있어요. 절차적인 요소가 강한지 실체적인 요소가 강한지. 그래서 이 순서예요. 민소는 절차법, 그 다음에 상표는 실체적인 게 좀 더 강해요. 그 다음에 특허는 약간 여기 문제나 내용에 따라 다른데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특허는 이제 절차적인 요소가 강했다가 실체적인 요소가 강했다. 그래서 특허는 조금 이제 문제 바이 문제별로 답안 작성 스타일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동차 때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동차 때는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것조차 힘들기 때문에 그냥 문제별로 답안이 이렇게 구성된다 하면은 그냥 강사 답안별로 이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점을 가볍게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민특상 강사별로 하는 말이 조금씩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민소 강사는 답안을 작성할 때, 공부를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상표 강사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 막 이렇게 강사들별로 말이 다를 때는 해당 과목의 강사의 말에 그냥 따르시면 돼요. 이게 과목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공부 방법도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처음에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왜냐면은 우리가 축구도 배우고 농구도 배우면은 둘 다 운동이니까 운동할 때 필요한 개념들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력이나 스피드, 유연성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비슷비슷한데, 비슷한 말을 하다가 조금씩 다른 말을 섞게 되면은 이게 과목별로 똑같은 것 같다가 다른 것 같다가 똑같은 것 같다 다른 것 같다 막 이러면서 막 헷갈리거든요. 그 경계가 되게 애매한데, 아무튼 뭔가 다른 것 같다 하면은 이 과목이라서 이런 특징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고민을 말고 빨리빨리 넘기시면 돼요. 그래서 민소는 책에 있는 걸, 기본서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써라 하면은 그대로 갖다 쓰면 고득점이 나오는 과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특허 상표는 책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 바르게 되면은 점수가 안 나올 때도 많구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차이점이 있으면은 해당 강사 말을 따르라. 왜냐면은 해당 강사별로 수석이며 생동차며 계속 합격자를 배출하려면 해당 과목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과목에서 고득점이 제일 잘 나올까.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과목의 강사님 말을 듣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OT 때는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 마인드부터 해가지고 공부 방법이며 뭐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네. 1차 때도 뭐 배울 때 자료들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2차 때는 자료가 조금 더 많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만 그런 거고, 이제 추후에는 자료가 점점 줄어드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 회독을 돌릴 때는 이제 최대한 자료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T 말씀드리면은 공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볍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마인드예요. 네, 마인드고 공부 방법인데,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초 GS 수업마다 매번 이렇게 OT를 하는데 OT 때 사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듣기 때문에 기억에 잘 안 남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1차 때 OT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1차 때 OT는 그냥 여러분들이 조문이나 판례 많이 보면은, 문제 좀 풀다 보면은 자연스레 고득점이 나오거든요. 2차 때는 진짜 좀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OT 때 하는 말 하나하나 잘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합격의 핵심 먼저 말씀드리면은 막판 스퍼트에 있다. 네, 1차나 2차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3월 달인데 실력이 지금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답안 작성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간을 주고 써보라 해도 여러분들의 점수는 바닥에 붙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합격을 하려면 이 정도 실력에 이르러야 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험날, 이거 일반인 기준이에요. 자기가 이제 진짜 능력자다, 뭐 상위권에 속하는 이제 천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암기라든지 분석지능 이거 가지고 있으면 동차 때 그냥 바로 합격 컷 뚫는 사람들 나옵니다. 근데 자기가 일반인이다 생각하면은 6월 달에 합격, 7월 달이죠. 네, 시험이 7월에 있는데 7월 26일입니다. 네, 이때 붙기에 진짜 아슬아슬한 실력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못 붙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시험을 보면은 운이 보통인 사람부터 좋은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운이 좋은 사람들이 요거를 딛고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시험장에서 통상 겨우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붙어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붙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험장에서 본 논점들이 팍팍팍 나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대충 내가 모르는 문제지만 방향성을 이렇게 잡고 썼는데 그게 우연히 출제자가 원하는 포인트랑 맞아서 딱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파바박 하면서 이렇게 붙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7월달 막판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붙을 실력이 되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거를 기대하지 마라. 그래서 이게 초반에 고통스러운 이유가 있어요. 이제 GS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마음은 이미 16페이지 답안을 작성하고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내가 3페이지만 작성을 해도 내가 이게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5, 6월 달이 돼도 막 10페이지 이상 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험장 가면은 이제 16페이지, 18페이지 씁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 전에는 원래 이렇구나. 그리고 요걸 아셔야 돼요. 막판 스퍼트라는 게 뭐냐면 마지막 한 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달 때 회독을 막 올리죠. 그때 여러분들이 암기 스퍼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 한 달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엔 뭐 하는 거냐 하면은 마지막 스퍼트를 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에요. 그래서 책에 표시 같은 걸 잘 해놔야 돼요. 그래서 강사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키워드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틀린 부분이라든지 마지막에 딱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 책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마지막에 회독이 팍팍 속력이 올라갑니다. 근데 내가 평소에 필기 같은 거를 이제 좀 지저분하게 해놨다. 그러니까 지저분하다라는 것은 뭐 이쁘고 안 이쁘고가 아니라 규칙 없이 막 대중 없이 해놨다 하면은 이제 마지막에 회독을 하려는데 팍팍팍 막힙니다. 회독이 막히면 스파트가 이게 회전이 안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한 달 때는 이제 당락을 좌우하는 회독을 하는 거고, 그 전까지는 책을, 자료를 이쁘게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기를 할 때는 연필로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왜냐면은 초반에 이제 엉뚱한 데다 밑줄 그으시는 분들 많아요. 네, 1차 때 경험 다들 하셨죠. 네, 그래서 아무튼 연필로 지울 수 있게 이제 필기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책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이쁘게 정리하려고 욕심은 부리지 마세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런 것들은 각자 1차 때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이제 지울 수 있게 펜으로 빨리빨리, 연필로 빨리빨리 필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때는 키워드라는 게 나오는데, 아무튼 어떤 문장이 있으면 핵심 단어를 말을 하는 거예요. 키워드가. 이런 것들 표시를 할 때마다, 아니면 강사님들이 액센트를 줄 때마다 그런 거 이제 동그라미든 아니면 괄호 표시든 밑줄이든 이런 걸 통해서 표시를 잘 해놔야 됩니다. 시각적으로 바로바로 보일 수 있게. 그래서 나중에 이 핵심 키워드들 위주로 해서 문장을 구성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월달부터 미리미리 기본서에 잘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격의 핵심은 막판 스퍼트에 있다. 그래서 막판에 실력이 오른다. 역설계하면은 시험 당일부터 시험 전날, 마지막 한 달, 나머지 기간 이렇게 계획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시험 당일에는 아무튼 여러분들이 모든 내용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근데 통상 동차 때는 모든 내용이 머릿속에 있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그걸 생각하시고 나머지 계획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동차랑 기득을 비교하면은 기득은 통상 1년 정도 더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작년에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책에 있는 내용들을 급수를 표시하면 A급, B급, C급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A급은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 중요도가 높은 거, C급은 이제 좀 잘 안 나올 만한 거, 그 다음에 D급, 패급 이렇게도 막 표현합니다. 그런 애들은 웬만하면 동차 때 제끼시면 돼요. 그래서 제 준특허 기본서를 한번 펼쳐서 보면은 뭐 이제 별표, 체크 막 이런 내용들 중간에 막 있어요. 골뱅이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별표, 체크 이런 것들은 중요하니까 암기를 잘 해야 되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참고 표시라고 이제 갈색에 조그마한 표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C급 이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끼고 암기를 피한다. 왜냐면 책이 1차 때 내가 보던 책은 1000페이지가 넘는데 이거 400 몇 페이지라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외우기도 힘들어요. 이거 외우기 힘들고, 그 다음에 동차 때는 참고 표시된 거 제외하고 외우는 것도 힘들어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뇌에 한계가 있어요. 각자 이제 뇌 능력이랑 이제 뇌 체력이 있는데 모든 걸 암기하기에는 뇌 체력이나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차 때는 참고 표시된 건 좀 과감하게 제끼고 참고 표시 없는 것들 위주로 암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 표시에 대한 거는 이따가 또 시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고, 아무튼 그래서 다시 급수로 돌아오면은 A급, B급, C급이 있으면 기득은 1년 더 했으니까 C급까지 합니다. 근데 동차 때는 A급, B급 위주로만 합니다. 네, C급은 그냥 거의 버려야 된다. 일반인이면 그렇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가끔 카이스트 출신 분들 중에 진짜 천재분들 있으면은 참고 표시든 뭐 다 외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동차인데 시간상 그런 분들 가능하신 특수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 하면 일반인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반인은 C급은 웬만하면 제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득이랑 똑같은 수준으로 C급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거 보면 농도의 짙음이 달라요. A급은 진하고 B급, C급으로 갈수록 이제 옅어지죠. 네, 이렇게 강약 조절을 해야 돼요. 왜냐면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걸 진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차 때 보면은 A급, B급이 기득보다 옅긴 하지만 그래도 동차랑 기득이랑 이게 밝기가 그래도 비슷한 정도예요. 이 정도 되면 이제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급은 내가 시험장에서 몰라서 잘 못 푸는 한이 있더라도 A급, B급 중요 논점은 기득이랑 비슷한 정도는 현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하는지 딱 제가 바로 한 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동차 T를 안 내시면 합격합니다. 네. 동차 T 내면은 교수님들은 여러분들 한 시험을 1년 정도 더 준비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이랑 달라요. 네. 근데 여러분들도 기득이 되시면 그 마음을 이해하실 텐데, 근데 지금은 일단 기득은 내 인생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급, B급, C급 이렇게 각각 C급은 제낀다, A급, B급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 강의, 판례 강의, 사례 강의가 있는데 네, 이거는 기득들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A급, B급뿐만 아니라 C급까지 다 포함돼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우리 동차 때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사례 강의, 판례 강의 때 하는 A급, B급은 기초 GS 플러스에 거의 다 넣습니다. 그래서 거의 기득 수준까지 갑니다. 그래서 한 달로 진행하던 거 2달로 늘렸는데, 아무튼 굉장히 기득 수준까지 가려고 이렇게 기간을 늘렸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만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실제 기득과 같은 정도에 이르진 못해요. 왜냐면 기득은 시험을 한 바퀴 돈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훨씬 충분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최대한 한다 하더라도 기득에 준하는 정도까지 갈 수는 있지만 기득과 동일한 정도까지 가기 힘들다. 왜냐면 기득들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1년은 더 했으면 뭔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7월 달에만 최대한 기득이랑 비슷한 퍼포먼스를 낸다 하면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실제 동차 합격 10명에서 20명씩 매년 하고 있으니까 파이팅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람이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방어 기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포기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고통이 크면은 회피하기 위해 지금 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합리화합니다. 사람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통상 5, 6월 달 정도 되면은 뭘 해야 되는지 아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 갈아서 넣어요. 힘들잖아요. 난 어차피 못 붙는데 의미가 없어.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착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계산을 다 해봐도 난 절대 붙을 계산이 안 나와. 그러니까 나는 잠시 쉬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쉬어도 시험 본 다음에 어차피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있잖아. 막 계산을 막 합니다. 근데 그거는 현재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가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멀리서 볼 때가 더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동차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제3자라 생각하시고 동차 공부하시는 분들이 5, 6월 달에 힘들다 하면 그래도 참고 달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당사자가 되면은 의미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기초 GS의 고통, 네, 고통은 성장이랑 비례합니다. 네, 고통 성장을 1이라고 기준치를 잡으면 실전 GS는 고통이 10이에요. 근데 성장이 3이다. 네, 왜냐면 고통만큼 성장이 정비례하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막판 스퍼트 할 때 이제 책 회독수 막 올립니다. 시간 없는데 그때 고통이 5, 네, 성장은 10. 이때 성장 되게 많이 합니다. 마지막 회독 올릴 때. 그래서 미리 이때 책 자료 정리를 잘 해두시면 좋아요. 네. 그 다음에 계단식 실력 상승이 이제 천국과 지옥의 반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실력이 이렇게 오를 거예요. 네, 이거를 확대하면은 천천히 계단식으로 오르는데 이때는 도파민이 막 나옵니다. 나 이렇게 하면 붙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막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거 이후에 또 한 달 정도 정체기가 옵니다. 네, 1주일, 2주일, 3주일 실력이 안 오릅니다. 그러면은 난 가능성이 없어. 이거 천국과 지옥을 계속 반복해요. 언제까지? 시험 날까지. 그래서 이거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 이제 GS 쓰고 집에 돌아갈 때는 막 이제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나는 이제 원리를 터득했어. 근데 어차피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계산을 해보면 비율적으로 상승 시기가 많을까요? 아니면 지체 시기가 많을까요? 계속 실력이 지체되는 시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크기 때문에 아무튼 중간에 이제 합리화를 해서 내가 회피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 생각을 하세요. 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넘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실 모든 강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건데 동차를 대충 하면 이제 선물이 두 가지. 불합격 플러스 물기득. 네, 물기득, 불기득이라는 게 있는데 물기득은 허접이라는 소리고 불기득은 고수라는 소리예요. 네. 그다음에 동차 포기하면 이제 물기득. 열심히 하면 불합격해도 불기득. 합격하면 영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을 이제 누가 알고리즘까지 짜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당연한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도 있어요. 이 시험은 운이 좋아도 기득대 붙는 시험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진짜 열심히 한 사람들이 운이 좋아도 기득대 붙는 거고 운이 나쁘면 30대 붙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아직은 그런 생각하지 말고 동차 때 10명에서 20명 붙는데 적어도 기득대 붙으려면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기에 이미 반절을 왔어요. 1차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버티는 게 이제 더 쉬워요. 포기하는 것보다. 네, 포기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일단 하시기 바라겠고 나중에 용기가 생기면 계속 안 붙는다 하면 용기를 내서 포기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일단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신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신념은 근거 없이 믿는 걸 말해요. 어떻게 보면 종교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일 수 있는데 종교랑 좀 달라요. 종교는 타인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념은 이제 자기를 믿는 거 그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존감, 자신감 이런 용어로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달리기 경주를 한다 생각해 보시면 여기 꼬린 지점이 있어요. 결승 지점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철로 이거 딱 박으면은 윽 하고 배가 엄청 아프고 이제 내가 피를 토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고정이 돼 있다. 이게 안 움직이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최고 속력을 못 냅니다. 저기 앞에 가면은 내가 박으면 내가 죽으니까 속력을 여기서 멈춰요. 근데 만약에 저게 이제 끈이다. 이게 찢어지면서 앞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최고 속력을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차가 안 된다 생각을 하시면은 최고 속력을 못 내요. 왜냐면 최고 속력을 내봤자 어차피 아프기만 하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나는 동차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달려야지 최고 속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려요. 이거는 되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수험이든 어떤 직업이든 어떤 일이든 사업이든 모든 데 통용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된다라는 생각으로 해도 될까 말까인데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면 그 순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문제 답안 탐색. 2차 시험 문제지 보시게 되면은 아까 나눠드린 거 이제 60회 시험지 기준으로 문제 1, 2, 3, 4, 3점, 2점, 3점, 20점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페이지까지 가는 것들이 있어요. 통상 한 페이지 안에 끊어지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이제 2페이지에 걸쳐서 문제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문제 읽을 때 유의해야 된다. 내가 이게 문제가 끝이라 생각하고 이거 풀었는데 배점이 남아있으면 나중에 답안 작성하다가 답안 양 같은 거 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문제 1이랑 문제 3이 가끔 가다가 2페이지짜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차 시험 답안지 예시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거 안내사항 이거 집에 가서 정독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연습지는 GS에서는 찢어도 되는데 실제 시험장 가서 찢으면은 이제 그 해 시험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시험장에선 찢으면 안 된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학원에 제가 요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초안지를 나눠 드리도록. 네. 그 다음에 답안지 16장 돼 있고 이게 22줄로 돼 있어요. 네, 22줄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스펙도 분석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글을 써봤을 때 어떻게 써야 제일 이쁘게 떨어지는지 그래서 배점이 5점이면 몇 줄을 써야 되고 배점이 13점이면 몇 줄을 써야 되고 이런 거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일단 우리가 총 4문제 100점짜리예요. 시간은 120분이고 답안은 16장이에요. 이거를 점수별로 비율을 나누면 30점짜리는 36분 동안 푸시면 되고 20점짜리는 24분 동안 푸시면 돼요. 그래서 총 2시간 동안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안은 5페이지, 3페이지, 5페이지, 3페이지 가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이제 점수로 환산하면 한 페이지는 6점에서 7점 가량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1점에 3, 4줄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4점을 써야 된다 하면은 4점이면 한 12줄 정도 쓰시면 될 수 있어요. 뭐 15줄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팍팍 계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8점짜리 문제다 하면은 한 페이지 쓰고 7줄 정도 쓰면 됩니다. 네. 머릿속으로 계산이 돼야 돼요. 맨 처음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 페이지에 6, 7점이고 1점에 3, 4줄 쓰면 되는구나. 네, 이거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처음엔 의식하고 계산을 해야 되고 나중에 이제 5월달, 6월달 되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줄에 22글자 정도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한 줄에 뭐뭐뭐뭐 쓸 때 22글자 정도. 그 다음에 이게 필수는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15자 쓰시는 분들도 있고 가끔 가다가 30자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줄에. 근데 22글자가 적정이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필속이 느린 편이어서 15자 정도 썼었어요. 실제 답안 작성할 때. 글씨 크게 쓰면서 썼는데 뭐 괜찮아요. 네, 괜찮고 이상한 소리만 안 쓰면 됩니다. 잘 풀면 됩니다. 그래서 양도 양이지만 질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씨가 너무 작으면은 굉장히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요쪽은 괜찮은데 자기가 30자를 적는다. 글씨가 작아가지고 한 줄에. 그러면은 좀 글씨를 크게 키워가지고 좀 글자 수를
이제 적게 들어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문제가 없는데 너무 글씨가 작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강사 답안은 학습용 답안입니다. 제가 34글자 정도를 넣어놨어요. 한 줄에 34글자를 넣어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요걸 강사 답안을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암기를 할 때 제가 딱 22글자만 넣어놓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중에 한 70% 정도 암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안을 못 채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례 같은 것도 원문 위주로 다 넣어놨어요. 왜냐면은 판례 원문이 있으면 사람들마다 암기하는 방식이 달라요. 누구는 이렇게 해서 문장을 이렇게 구사를 하고, 누구는 키워드를 이렇게 따서 문장을 이렇게 구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임의로 판례가 34글자인데 줄여가지고 17자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미 줄여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판례를 줄여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판례 같은 경우에 원문으로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학습을 하실 때 키워드 같은 거 표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방식대로 줄여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34글자 쓰니까 제 답안에 반 정도만 써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문제풀이 예시. 문제 1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읽은 다음에 설문별 초안을 작성합니다. 설문이 1, 2, 3 뭐 있으면 설문 1, 2, 3 해가지고 목차를 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답안을 보시면은 이 답안에 목차가 있는 내용이 곧 제가 이 초안을 짰을 때 목차랑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는 안에 하위 내용만 없는 거지 사실 이거 답안에 쓴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초안을 싼 다음에 이거를 이제 안에 내용까지 채워서 답안을 작성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가끔 가다가 이거를 연습지에 작성을 안 하시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곧바로 답안 작성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머리가 좋다 하시면은 초안 작성을 실제 안 하시고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맨 처음 연습할 때는 그래도 초안 작성을 해서 목차 정도는 짠 다음에 답안 작성에 들어가는 게 통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리가 완전 좋으면 당연히 이거 초안을 작성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사람은 굉장히 희귀템입니다. 희귀템. 그 다음에 문제 1 풀었으면 문제 2 읽고 설문별 초안 작성한 다음에 답안 작성하시고, 문제 2 풀었으면 문제 3 읽고 답안 작성하시고, 문제 3 풀었으면 문제 4 읽고 답안 작성하고. 그래서 문제 1, 2, 3, 4 순서대로 푸는 게 일반적이다. 근데 가끔 가다가 문제 순서를 바꿔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4, 3, 2, 1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는데, 근데 웬만하면 1, 2, 3, 4 순서대로 푸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채점자들이 채점할 때 이게 순서대로 안 했으면 갑자기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대로 푸는 게 낫다. 기초 예제. 제가 그 자료 나눠드리는 것 중에 기초 예제가 하나 있거든요. 예제. 하나 넘기시면은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 목차 초안 잡았는데 목차 초안이랑 답안 보시지 말고 문제 읽어보세요. 제가 5분을 드릴 거예요. 5분을 드릴 건데 이거 어떻게 답안 작성하면 좋을지 구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난 이렇게 답안을 작성할 거다. 생각까지, 결론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면은 이 문제를 만드는데 사실 한 5년 정도가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학습을 할 때 제일 심플한 예제가 뭐가 있을까를 매년 반복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근데 문제 자체는 사실 결론이랑 이런 게 너무 쉽게 보이죠. 설문 1번은 신규성이 문제가 되는 거고 설문 2번은 진보성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4점, 4점이 나왔어요. 각각 설문별로 이제 분량 체크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6점이라고 할 때 한 페이지 정도 되니까 6점에서 2점을 뺀 거죠.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서 한 7줄 정도 위로 올라가시면은 이제 설문 1 답안을 작성할 양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7줄 썼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7줄 정도 쓰게 되면은 4점이 또 분량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머릿속으로 계산이 팍팍팍 되시면 좋은데 안 되시면은 차분히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안 양 먼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답안 작성 전에는. 근데 그 전에 먼저 문제를 푸셔야죠. 그래서 이게 딱 출원을 했을 때 이제 구성상 차이는 있지만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 하면은 이거는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신규성이 부정이 돼서 등록받을 수 없다라는 게 답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구성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효과의 차이가 현저하다 하면은 효과의 현저성은 이제 구성의 곤란성을 추론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진보성이 인정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등록이 가능할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은 어느 정도 심플하게 나옵니다. 답안 어떻게 작성하냐 하면은 답안은 법조문 판례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조문 적고 판례 적고 사안 적고 네. 그래서 신규성 29조 1항이죠. 네, 적으시면 되고 의취지 적으시면 돼요. 이거 의취지 안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됩니다. 뭐 특허는 공개의 대가인 바 공지기수가 동일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네, 관련 법조문 적었으면 그 다음에 판례 적으시면 돼요. 29조 1항 관련해서 동일, 실질적 동일에 나와야죠. 판례죠. 그래서 네,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뭐 주지간용 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으로서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동일하다. 네, 판례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요 법조문이랑 판례를 통해 이제 이 쟁점을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사안 부분을 보면은 여기 주어진 사실관계를 요거 판례를 통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성에 차이가 있지만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니까 뭐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네, 그래서 신규성이 부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 신규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안이랑 결론이랑 살짝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결론은 물어본 거에 대한 최종적인 답이 나오는 거고 사안은 여기서 쟁점이 뭐죠? 실질적 동일성을 통해 신규성을 판단하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 사안에 적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결론은 신규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특허 등록이 불가능하다. 네, 물어본 바에 대한 답까지 나와야 됩니다. 설문 2번. 설문 2번은 이제 진보성이 쟁점인 건 알아요. 근데 여기서 진보성이 있는지 물어본 게 아니라 특허 등록 가능성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거절 이유를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근데 당연히 진보성이 메인 논점입니다. 그래서 얘를 강하게 적어야 되는데 조금 더 좋은 인상을 주려면 신규성은 문제되지 않는다 라고 적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구성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효과의 차이가 현저하니까 얘는 실적 동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신규성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를 먼저 터치를 해준 다음에 진보성 판단 이러한 목차를 여신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법조문 29조 2항 진보성 의취지 해서 뭐 기술 발전 촉진을 위해 뭐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을 것을 요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 내용을 넣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판례 법조문 적고 판례 적으시면 되는데 판례는 이제 진보성 관련 판례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효과가 현저한 경우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효과가 현저하면 이제 구성의 곤란성을 추론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은 판례를 적어주시면 되고 사안, 네, 구성의 차이가 있고 효과가 현저하니까 이제 구성의 곤란성이 추론되기 때문에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결론, 네,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사안을 보면은 진보성 판단을 하신 거고 결론은 최종적으로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을 적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에서 아무튼 답안을 작성한다 하면은 법조문, 판례, 사안 이렇게 통상적으로 작성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설문일에서 물어본 바가 뭐 양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시오 이것까지만 물어봤어요. 그러면 결론이라는 목차를 굳이 만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쟁점을 판단하면 그게 곧 사안이자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물어본 게 특허 등록이 가능한지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신규성 판단의 쟁점이지만 결론이라는 목차를 분리해서 써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엄밀히 구별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거 통상 구별 안 하고 그냥 뭉쳐서 쓸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구별은 되지만 이제 답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그냥
퉁쳐서 적을 때도 있다. 이렇게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든 점수가 나오는데, 아무튼 만약에 답안을 이쁘게 적고 싶다면 결론을 좀 빼서, 그러니까 쟁점이 되는 거 따로 사안으로 쓰시고 결론을 따로 빼서 쓰면 조금 더 있어 보일 수는 있다. 근데 그게 점수로 막 직결되진 않는데, 아무튼 인상이 좋다. 인상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답안 작성 스킬은 또 수업을 진행하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